안녕하십니까? 이페어 어드바이저입니다. 저희가 미국 경제와 시장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 중앙은행이 지금 생각하는 경제와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채권 시장에 대한 펀드 매니저들의 현재 입장을 살펴보면서 전체적으로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문제점을 어떻게 나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반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는 화면은 상인이 시장에서 오렌지를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필수 소비재의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이야기로 이번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현재 오렌지 주스 가격은 400%나 오른 상황입니다. 즉 필수 소비재라고 할 수 있는 오렌지 주스 가격이 이렇게 올랐으니 서구 지역의 식탁 물가는 말할 것 없이 폭등 중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실물 경제,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펜딩 홈 세일즈, 즉 미국 주택 판매 지수가 130에서 70까지 반토막이 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많은 주택들이 판매가 되지 않고 쌓이기 시작했다는 얘기고요. 이런 부분은 미국 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의 3분의 2 이상 약 70% 가까이는 소비에 기인합니다. 나머지 부분이 주로 공급과 해외 부분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거용 부동산 시장에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재무부 장관인 자넷 옐런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긴축재정보다는 이러한 부분을 경기가 무너지지 않게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재무부는 시장의 유동성이 마르지 않는 것을 원하고 지금 미국의 중앙은행은 너무나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서로 입장이 달라지고 있지만 여튼 물가 지수가 꺾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재무부의 영향이 크기 때문인데요. 현재 미국 중앙은행이 그러면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느냐? 물가 상승의 범위는 작년보다는 2% 정도만 상승하면 좋겠다라는 게 이들의 원하는 숫자입니다. 즉 작년에 비해서 2% 정도 상승한다는 것은 전월 대비해서 0.1% 정도 물가가 올라오게 되면 볼 수 있는 숫자가 될 텐데요. 현재 미국 연방준비은행, 즉 미국 중앙은행은 PCE 소비자 물가 지수를 핵심적인 지표를 보고 있고 만약에 5% 이상 상승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금리 인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미국 중앙은행은 소비자 물가 지표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전월 대비해서 물가 지수가 0.4% 정도 상승한다고 한다면 연으로 환산했을 때는 4.8%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의 인하보다는 인상을 고려해야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과거에 미국 중앙은행이 물가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했던 정책들이 대표적으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금리 인상과 그리고 자산 매입을 축소한다든지 은행을 통해서 중비금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들이 있는데요. 1970년대와 80년대 초반 폴 볼커 미국 연방은행 의장은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듯 미국이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다 보니까 그 반대편에 있는 신흥국들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진국들은 물가 지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는 있지만 신흥국들은 오히려 이런 물가가 진정되면서 경기가 예전에 비해서 좋지 못한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흥국은 인플레이션의 문제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아직 존재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외환시장, 즉 달러 유동성에 대한 안정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 왜냐하면 선진국들이 아직 금리가 높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 때문에 자본 유출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신흥국, 특히 최근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역사적인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1970, 80년대 폴 볼커 미국 연방제도 의장이 실시했던 것처럼 강력한 금리 인상과 함께 이후에 신흥국의 유동성이 마르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었고, 실질적으로 1990년대 때는 아시아 통화 위기가 발생하기도 했었고, 실질적으로 외환 보유가 바닥나는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현재 신흥국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의 금리 정책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흥미로운 이벤트가 동시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이 대통령 선거가 과연 미국 주가 지수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과거 지난 50년 동안 미국 주가 지수는 월 평균으로도 그리고 연 평균으로도 좋은 수익을 냈었습니다. 하지만 월별로는 좀 부진한 달들도 있었는데요. 2월, 5월, 9월은 다른 달에 비해서 성과가 좀 안 좋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9월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5로 가장 부진한 성과를 기록한 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선거가 있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가장 유사한 시기가 2000년 조지 부시와 엘 고어 간의 아주 치열한 경합이 있었던 해에는 보면 상당히 연간으로 큰 주식시장에 영향이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는 월별 성과가 기존의 평균적인 연도별 성과와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10월과 11월에 좋은 성과를 거두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미국 주식시장에 현재 기준으로 대선 이외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특히 자금 쏠림 현상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미국 주식시장이 너무 비싸다. 혹은 앞으로의 새로운 강세장을 앞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미국 시장이 그러면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테슬라와 엔비디아와 같은 새로운 신기술 혹은 새로운 테마에 해당되는 주식들이 M7이라고 불리고 있고 이런 종목들에 주로 투자 자금들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이렇게 자금이 집중되었을 때 어떤 문제나 혹은 어떤 기회가 있었는지 한번 보시면 지금 과연 과거에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AI 혁명이란 것이 닷컴 버블과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러한 기술 쪽의 가격 하락은 사실 크게 닷컴 버블 때 나타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후 1년 동안 상당히 부진한 성과를 이뤘었고 그때 주인공과 같았던 시스코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80% 가까운 주가 하락을 경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00년대 초반에 기술주가 닷컴 버블이 터지고 나서 약 7년이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가격이 회복되는데 따라서 만약에 현재 이 주식시장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한다면 이때에 발생했었던 일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짜 버블인가? 혹은 버블이 아니라고 하려면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해야 돼서 봐야 될지 실제 기업의 이익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재 기업들의 이익이 충분히 건전하게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분명히 버블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향후에 미국 기업에 대한 이익 예상이 특히 기술주들에 대한 이익 예상이 정당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평가한다고 한다면 버블 여부에 대해서도 쉽게 저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따르면 S&P 500 지수, 즉 미국 대형 500개 종목으로 이루어진 지수에 향후 주가의 수익률, 투자들이 원하는 향후의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년 대비해서 분기 이익이 10% 이상 꾸준히 증가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2025년에 골드만삭스가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운 이익 성장률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오히려 기업의 이익 증가율 자체는 2024년에 비해서는 2025년이 둔화될 것 같다고 보는 골드만삭스가 이야기한 보고서의 입장과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투자자들이 버블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강력한 향후의 성장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기업의 이익에 관련된 부분을 확인하려 들 것이고 그 이익에 대해서 만약에 충족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버블이 아니라 강력한 강세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닷컴 버블 때처럼 기업 이익이 예상보다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실망을 한다고 한다면 사실 닷컴 버블 시기에는 기술주에 대한 강력한 매도가 나왔었고 그 이후에 나스닥 지수가 회복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즉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나스닥 지수는 연평균 30% 이상 하락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현재까지도 미국의 그리고 글로벌의 기술주의 주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강력한 유동성 공급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최근 들어와서는 이 돈들이 추가로 어디서 나타났을까라고 의구심을 가진 가운데 가장 강력한 후보가 헤지펀드들이 채권을 공매도 하고 거기서 생긴 자금을 가지고 이런 기술주에 베팅했다라고 하는 근거들이 상당히 많은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헤지펀드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현재는 일단 미국 국채 가격 하락에 베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약 5.5%까지 금리를 인상하면서부터 미국 채권 가격이 하락하게 될 것을, 즉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국 중앙은행이 계속 금리를 올릴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미국 국채를 공매도 하고, 공매도를 하다 보니까 여유 자금이 생기게 되고, 그 여유 자금을 통해서 공격적으로 이런 기술주를 비롯한 위험 자산 혹은 인플레이션을 활용할 수 있는 자산들의 베팅에 나서고 있고, 그 규모가 약 300%에 달하는 규모까지 공매도 비중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에 그러면 이렇게 미국 채권을 공매도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 국채 가격 상승에 베팅했던 경험들이 있는데요. 지금과 반대 포지션이긴 하지만 1994년에 채권 대학살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때에 1년 만에 약 2%포인트 정도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급락하면서 채권에 대한 포지션에서 헤지펀드들의 큰 손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는 가격 상승에, 미국 국채 가격 상승에 베팅을 했었고, 지금은 미국 국채 가격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과 채권과 같은 이런 전통적인 자산 이외에 대체 자산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런 실물 자산 시장에서도 흥미로운 것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시장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석유 선물 시장에서도 단기에 공격적인 베팅이 있었는데 향후에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단기적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등으로 인해서 석유 선물 시장에 단기적으로 큰 베팅이 있었고, 이러한 지정학적인 갈등은 확실하게 공급 사이드, 석유의 공급 사이드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투기가 강력하게 일어났는데 그 이후의 효과를 한번 보시면, 걸프전 때는 그때 투기를 하고 났을 때 과연 얼마 정도 올랐는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최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베팅이 많이 늘어난 것은 과거 걸프전 때는 석유 가격이 약 60% 정도 상승을 했었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실물자산, 즉 화폐 가치가 폭락하는 부분 때문에 안전자산 혹은 실물자산의 화폐 가치 방어 기능으로 약 30% 가까운 가격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크림반도 사태 때 병합을 하면서 약 20%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현재 글로벌 자산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극단적인 현상은 기술주의 강력한 가격 상승 이후에 발생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으로 실물 자산에 대한 투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고, 단기적으로 이런 실물 자산에 대한 가격 상승 속도가 되게 빠르게 나타나면서 투자자들이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AI 혁명에 따른 투자를 더 진행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닷컴 버블처럼 사실 이후의 성장에 대해서 실망을 주지는 않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현재 AI 혁명이라는 것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즉 2000년대 닷컴 버블 때도 인터넷의 시장의 잠식 속도에 대해서도 그때도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지금 AI 혁명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어느 정도까지 AI 혁명이 시장에서 각광받을 수 있을지는 사실 어느 누구도 지금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닷컴 버블 시기에는 더 뉴 이코노미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되었고요. 지금은 AI 레볼루션이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그때 마치 인터넷이 모든 세상을 바꿀 것처럼 실질적으로 모두 바꾸게 되었고, AI 현재의 기술도 향후에 이 모든 것을 바꾸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주식시장에서는 기업의 이익이 계속 증가를 해야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 가치를 인정해 주게 되는데, S&P 500의 장기 이익 증가율이 닷컴 버블 때 20% 가까이 부풀려졌습니다. 근데 그 이후 10년 동안 결국은 이익 증가율은 반토막이 나게 되고, 지금 역시도
AI 혁명을 기반으로 해서 향후의 기업의 이익 증가율이 약 20% 정도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닷컴 버블 때처럼 너무나 빠르게 10%대로 이익 증가율이 감익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주식시장에서 냉정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자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중에서 일단 금리에 관련된 미국 연방제도 이사들과 그리고 글로벌 투자은행 분석가들 사이에서 이견이 발생해서 과거에 어땠는지에 관련돼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미 연준, 미국 중앙은행들의 이사회 멤버들이 좀 보수적이다, 허키시하다, 매파적이다, 너무 긴축적이다 라는 주장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그 반대가 되었습니다. 미 연준 이사들, 즉 중앙은행 멤버들은 장기 정책금리가 2.5%라고 보고 있는 반면에 올해 글로벌 투자은행 분석가들은 작년과 다르게 장기 정책금리가 4%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혀 이 둘 간의 스탠스, 태도가 반대가 된 셈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이런 투자 은행들 의견과 미 연준, 특히 미국 중앙은행들의 의견이 서로 차이가 나는 시기는 사실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1970년대 때 폴 볼커 의장이 급격하게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금리 인상을 했던 시기를 예시로 들면 마치 작년처럼 많은 분석가들이 금리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라고 평가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잠잠해지면서 좋은 조치였다는 향후의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평가가 나타났습니다. 마치 지금 아주 높은 금리 수준의 과거 사례들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고 볼 수 있고 현재 미국 중앙은행은 지금 물가 지표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비관론자가 대표적인 투자은행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요. JP 모건과 모건 스탠리였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올해 주식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CIO, 즉 가장 높은 투자 전략가의 위치에 있는 임원을 교체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모건 스탠리도 주식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모건 스탠리 보고서의 숫자를 따져보게 되면 S&P 500이 즉 미국 대형주 지수가 내년까지 주가 지수가 1.8% 오른 것이 가장 기본적인 예상치입니다. 그러면 거의 오르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근거가 S&P 500 기업이 2024년에 비해서 2025년은 최소한 10%는 증가를 해야만 1.8% 상승할 것이다. 그러니까 거의 오르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다는 얘기는 기업의 이익이 조금만 덜 증가하거나 시장이 지금 과도하게 부풀려졌다고 생각하는 투자가 있다고 한다면 시장이 급락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사실은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투자은행들의 생각은 S&P 500의 과거 20년 기업이익 성장률이 10% 정도 증가를 했는데 그것들이 내년에도 꼭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주식시장이 버틸 수 있다라고 사실 표현해 둔 부분이고요. 그리고 밸류에이션, 프라이스 어닝 값 기준으로는 약 이미 현재 주식시장은 10% 정도 비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내년까지 20% 정도 주가를 상승하는 기대를 가지려고 한다면 닷컴 버블처럼 높은 밸류에이션을 누리면서 마치 금융위기에서 회복되는 듯한 그런 강력한 기업이익 성장률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런 주식시장과 이런 인플레이션 시기에 투자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우리의 자산, 우리의 투자 자금을 어떻게 굴릴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겠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현상은 실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970년대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혹은 2008년대 금융위기가 지나고 났을 때 당시의 투자들은 실물 자산을 통해 실질 가치, 즉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실물 자산을 보유하는 전략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시기에는 석유 가격이 급등을 했었고 이후에 차익 실현이 나타나긴 했지만 그 이후에 수요의 베이스를 둔 수요에 기초를 한 그런 가격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구리 시장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마무리하자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물 자산들에서. 하지만 가격이 결국은 다시 상승을 했었는데요. 오일 쇼크 시기에서도 차익 실현이 일어나고 나서 약 3개월 동안 금방
10% 하락 이후에 다시 15% 상승을 하면서 하락분을 다 만회하고도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구리 가격 역시도 차익 실현이 일어나고 나서 3개월 동안 8% 하락했지만 오히려 그 이후에 하락분을 다 만회하고도 12% 상승하는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기가 왔던 2008년 이후에도 석유 가격에 대한 차익 실현이 일어나고 나서 3개월 동안 12% 정도 가격이 하락하긴 했지만 이후에 하락분을 다 만회하고 나서도 18%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오랫동안 발생한 기간 동안에는 이렇게 단기의 매도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인플레이션이 유지됨에 따라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부분을 방어하기 위한 자산 배분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화폐 가치가 떨어졌을 때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실물 자산 투자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방어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오히려 수익률을 추가로 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존재한다라는 부분을 꼭 명심하시고 이런 인플레이션 사이클에 잘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PI 어드바이저였습니다.